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14년 12월 단 한 봉지의 견과류가 국제선 항공편을 되돌렸고 전 세계가 한국의 숨겨진 권력 구조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는 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거대한 시스템의 빙산의 일각이었죠. 오늘 우리는 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제국, 재벌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날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벌어진 일을 다시 살펴보죠.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이 마카다미아 너트를 봉지째 제공했다는 이유로 격분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히 서비스 불만을 넘어섰어요. 승무원을 무릎 꿇려 사과시키고 기장을 압박해 이미 이륙한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리게 했죠. 한 명의 승무원은 뉴욕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견과류 한 봉지가 국제선 항공편의 운명을 바꾼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조현아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여동생 조현미는 2018년 비즈니스 미팅에서 광고 임원에게 물컵을 던졌어요. 한진그룹의 또 다른 후계자는 클럽 직원들에게 위스키 병을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죠. 이런 사건들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음주운전, 횡령, 폭행,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의 행동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답은 한국의 독특한 경제 구조에 있습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지만 실제로는 재벌이라 불리는 소수의 거대 가문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어요. 삼성, LG, 현대, SK, 롯데, 이 5그룹만으로도 한국 GDP의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모든 것은 한국 전쟁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어요. 초기 정부는 수입 대체 정책을 채택했죠. 외국 제품 대신 국내 산업을 육성해 자급자족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박정희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되었어요. 박정희는 빠르고 극적인 산업화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는 소수의 대기업과 손을 잡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선택된 재벌들에게 자본을 집중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미국에 비유해보면 마치 미국 정부가 모든 자금을 테슬라, 엑손모빌, 마이크로소프트에만 투자하는 것과 같았죠. 한국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상업은행을 국유화해서 국내외 자본을 재벌에게 유리하게 유도했고 재벌들의 해외 차입에 대해 정부가 상환을 보장해주기까지 했어요. 말 그대로 비즈니스 이지 모드였던 셈이에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1962년 5,500만 달러에서 1970년 8억 3,500만 달러로 10년도 안 되어 16배나 증가했어요. 1인당 GDP는 같은 기간 106달러에서 279달러로 급상승했고 1996년에는 무려 1만 3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왔어요. 재벌들이 너무 커져서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면서 경제는 극도로 집중화되었습니다. 창업자들은 효율적인 경영보다는 정치적 연줄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고 아무런 전략 없이 다양한 산업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했어요. 이 모든 문제점들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상위 30대 재벌의 평균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 대비 무려 600%에 달했어요. 이를 현재의 SP500 평균 비율인 60%와 비교하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죠. 결국 30대 재벌 중 11개가 1997년 7월부터 1999년 6월 사이에 몰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우그룹의 파산은 당시 역사상 최대 규모였어요. 약 800억 달러의 미지급채를 남기고 무너진 것이죠. 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한국을 떠나 도망쳤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IMF가 개입해 대규모 구제금융을 제공했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경영 책임성 강화, 재정 투명성 개선, 그리고 거버넌스 개선이었죠. IMF는 한국 시스템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재벌 시스템의 불투명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거의 농담 같아요. 구제금융 이후에도 재벌들의 부패와 투명성 부족과 관련된 수많은 스캔들들이 계속 터져나왔거든요. 삼성은 3차례에 걸쳐 탈세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SK그룹은 횡령과 부패 혐의로 2번 고발당했어요. 현대는 비자금과 뇌물수수로 여러 번 기소되었고, 한화는 횡령으로, 롯데는 부패와 뇌물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나중에 기소가 기각되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는 점이에요. 한국에서는 부유한 엘리트들이 무슨 일을 저질러도 빠져나가는 일이 너무 흔해서 실제로 3-5 법칙이라는 속담까지 생겨났어요. 3년 실형을 선고받으면 5년 집행유예로 나온다는 뜻이죠. 문제의 핵심은 재벌의 소유 구조가 매우 불투명하고 일반 투자자들이 전혀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재벌들은 자신들의 광대한 산업 제국 안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까지 생겨났을 정도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주식들이 일본이나 대만의 비슷한 지표를 가진 기업들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경쟁사들처럼 평가받는다면 그 가치는 2배로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이런 할인이 적용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재벌들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른 주주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죠. 최근 고려아연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행동주의 주주가 나타나자 회장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18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할 계획을 세웠어요. 다른 주주들에게는 손해를 끼치지만 자신의 통제권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 주식시장이 항상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이유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재벌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한국인들도 재벌을 믿지 않게 되어서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부패만이 아닙니다. 순전히 경제적 지배력의 문제이기도 해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상위 30대 기업 매출이 전체 GDP의 77%를 차지합니다. 이를 미국과 비교해보면 상인 500개 기업이 GDP의 66%를 차지하는데 이는 기업당 0.1%에 해당해요. 한국은 기업당 2.6%로 26배의 차이가 나죠.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약 58%의 사람들이 30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 일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 수치가 14%에 불과해요. 이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인구의 극소수라는 뜻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집중은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대기업이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판매할 대안이 거의 없어요. 이는 재벌 측에 상당한 협상력을 부여하죠. 현대가 기아의 대부분 지분을 인수한 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국내 자동차 시장의 70,80%를 장악했고 이후 공격적인 계약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공급업체들이 현대와 기아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둘째, 공급업체의 비용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해서 마진을 압박했어요.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것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공급업체의 기술을 파악한 다음 그것을 빼앗아서 공급업체를 배제하는 것이었어요. 재벌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이런 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이런 일은 현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삼성은 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상세한 기술 공개를 요구해요. 이를 통해 아이디어를 복사한 다음 결국 중소기업을 배제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는 노동 관행에도 확장됩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한국 경제에서 고용하는 비중은 작지만 중소기업보다
약 60%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요. 즉, 중소기업들은 인재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재벌들이 예전보다 채용을 줄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장은 있었지만 이것이 실업률 증가로 이어졌어요. 한국은 11분기 연속으로 신규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힘든 상황을 만들었어요. 한국은 OECD 전체에서 20대 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약 20%에 달해요. 한국의 노동법은 재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호합니다. 즉,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은 퇴직하거나 해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좋은 일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재벌들이 채용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몇몇 회사가 여러분의 경제적 미래를 통제한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조건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슬픈 점은 이것이 거의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시스템이 굳어지면 그들은 망하기에는 너무 크고 고치기에는 너무 복잡해져요. 한국의 재벌 시스템은 매우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면 재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휘둘러 그들을 억압해요. 로펌이 재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재벌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학과 교수들이 재벌을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하고 싶어 한다면 그들은 가장 큰 기부자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언론이 재벌을 비판하려 하면 재벌들은 광고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재벌을 해체하려고 한다면 노동자들은 한국이 하락세로 접어들 것을 우려하며 화를 낼 거예요. 어떻게 보더라도 한국의 재벌 상황은 거의 해결이 불가능해요. 한국 문화가 집단주의적이라는 사실을 더하면 근본적인 경제 엔진에 반하는 움직임을 상상하기 어려워요. 한국은 독점이 자리 잡으면 일어나는 일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가족의 부와 권력이 통제받지 않을 때 벌어지는 일이죠. 우리는 자본주의를 믿지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수십 년간 계층이 착취당해 왔어요. 한국인들은 근면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나라는 왕과 여왕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공장과 도로, 항구와 은행, 로펌과 정부를 장악하고 있어요. 상속자들은 입에 금수저를 물고 아름답게 포장된 마카다미아 너트를 물고 태어났어요. 그들은 한국을 건설하지 않았지만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현실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정한 권력의 모습이죠. 재벌은 나라를 지탱하는 기둥일까요? 아니면 사회를 무너뜨리는 균열일까요? 그 답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